회사에서의 냉철한 가면은 퇴근길 그의 고급 세단이 서울의 혼잡한 도로를 벗어나 한적한 주택가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서서히 녹아내렸다. 그의 집은 미니멀리즘 인테리어로 꾸며진 그림처럼 완벽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공간이었다. 최고급 대리석 바닥은 먼지 한 톨 없이 빛났고 모든 가구들은 각자의 완벽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 완벽한 공간은 종종 준혁에게 외로움을 상기시켰다. 텅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은 오직 정각을 알리는 괴종시계의 규칙적인 소리뿐이었다. 그 소리는 마치 그의 삶을 감시하는 또 다른 통제 장치처럼 느껴졌다. 그 차가운 공간 속에서 민주는 마치 세상과 단절된 작은 섬처럼 혼자만의 세계에 머물러 있었다. 매일 밤 준혁은 민준의 방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바닥에 쪼그려 앉았다. 민준의 눈높이에 맞춰 자신을 낮추는 행위는 그가 CEO로서 쌓아 올린 모든 권위와 자존심을 내려놓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민준의 방은 집 전체의 차가운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 벽에는 민준이 손가락으로 그린 서툰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바닥에는 나무 블록과 장난감 자동차들이 무질서하게 널려 있었다. 준혁은 그 무질서 속에서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다. 그는 민준의 침대 옆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주곤 했다. 그의 목소리는 회사에서처럼 날카롭지 않고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했다. 옛날 옛적에 아주 먼 나라에 작은 왕자님이 살았어요. 왕자님은 다른 친구들과 놀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라 늘 혼자였답니다. 그는 민준에게 자폐아동이 주인공인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동화책 속 주인공은 늘 민준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준혁은 그 동화책을 읽어줄 때마다 민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다. 민준은 그의 품에 안겨 가만히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민준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준혁은 그의 작은 몸이 서서히 준혁의 천에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심장 박동과 호흡이 평온해지는 것을. 그것이 민준이 그에게 보내는 유일한 응답이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었지만 준혁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율이었고 낮 동안에 치열했던 모든 전투를 보상받는 유일한 위로였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민준은 한 가지 독특한 습관이 있었다. 그는 늘 주머니에 작은 청록색 깃털 하나를 소중히 간직하고 다녔다. 깃털은 마치 보석처럼 은은하게 빛나는 비늘이 박혀 있었고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촉감을 가지고 있었다. 준혁은 그 깃털의 존재를 처음에는 단순한 아이의 애착 물건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민준은 그 깃털을 하늘의 친구라고 부르며 밤마다 깃털에게 무언가를 속삭이곤 했다. 준혁은 그저 아이의 상상력이라고 생각하려 애썼지만 가끔씩 그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곤 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민준이 침대에서 잠든 밤 준혁은 민준의 방에서 잠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는 미니멀리즘을 선호했지만 민준의 방만큼은 온갖 장난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장난감들 중에서도 민준은 특별히 나무로 만든 장난감 병정들을 좋아했다. 그 병정들은 마치 민준의 침묵을 대신하는 그의 친구들 같았다. 그때 민준이 쥐고 있던 깃털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방 한구석에 놓여있던 나무 장난감 병정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멈춰있던 오르골 주변을 행진하며 오르골의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는 오르골이 마치 누군가의 지휘를 받는 것처럼 아름답지만 낯선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준혁은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그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서류를 떨어뜨리고 손을 뻗어 장난감 병정들을 만져보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닿기도 전에 병정들은 다시 멈춰 섰다. 오르골의 음악도 멎었다. 준혁은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것이 오랜 야근으로 인한 환각이라 생각하려 애썼다. 그의 이성적인 세계에 민준의 특별한 행동이 가져온 작은 균열을 억지로 봉합하려 했던 것이다. 그는 두려웠다. 그가 통제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 또 한 번은 민준이 좋아하는 그림책이 스스로 페이지를 넘기기도 했다. 민준이 보고 싶어하는 페이지로 정확히 멈춰선 그 그림책을 보며 준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그럴 때마다 정전기가 원인일 것이다. 오래된 종이의 탄성 때문일 것이다. 와 같은 과학적인 이유를 억지로라도 찾아내려 애썼다. 그는 자신의 머릿속에 쌓아 올린 완벽한 논리의 성벽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준혁은 민준의 방을 나오며 문을 닫았다. 그의 얼굴에는 낮 동안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고 깊은 피로와 함께 아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과 염려가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민준을 지키려 했지만 그의 논리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민준의 특별한 세계 앞에서 그는 한없이 무력했다. 민준아, 너의 세상은 어떤 곳이니 아빠는 그 세상에 들어갈 수 없는 걸까? 그는 조용히 잠든 민준의 작은 손을 잡았다. 민준의 손에는 여전히 그 청록색 깃털이 쥐어져 있었다. 깃털은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다. 준혁은 이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는 단지 민준이 그 깃털을 통해 위로를 받는 것 같아 고마울 따름이었다. 그의 완벽했던 세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는 그 균열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 균열은 이미 그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되고 있었다. 그의 이성적인 세계와 아들의 신비한 세계가 충돌할 운명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김준혁에게 자선 행사는 단순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그의 성공과 명예를 세상에 과시하는 완벽한 무대였다. 서울의 가장 화려한 호텔 연회장, 수많은 재계 인사들과 유명 인사들이 모여 샴페인 잔을 기울였다. 웅장한 샹들리에 불빛이 연회장 전체를 금빛으로 물들였고 감미로운 클래식 음악이 공간을 채웠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슈트가 번쩍이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빛을 발했다. 준혁은 완벽하게 재단된 턱시도를 입고 연단에 서 있었다. 그의 연설은 논리정연했고 그의 미소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시선은 연회장 전체를 통제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된 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5살짜리 아들 민준이 앉아 있었다. 민준은 평소처럼 조용히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앉아 있었다. 그는 다른 아이들처럼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엄마를 찾지 않았다. 그저 굳게 닫힌 입술과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필 뿐이었다. 준혁은 연단에 오르기 전 민준의 작은 손을 굳게 잡으며 속삭였다. 아빠가 금방 다녀올게. 민준아,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그는 이 완벽한 순간을 통해 자신이 성공적인 사업가이자 훌륭한 아버지임을 세상에 증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민준에게 이 연회장은 지옥과 같았다. 그의 작은 귀에는 음악 소리가 천둥처럼 들렸고 번쩍이는 조명은 눈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낯선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민준의 머릿속을 맴도는 소음의 폭풍을 일으켰다. 민준의 몸은 긴장으로 굳어졌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준혁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준혁은 연설 원고를 잠시 확인하느라 손을 놓았다. 바로 그때였다. 한 남자가 샴페인 잔을 든 채 민준의 옆을 지나가다가 실수로 민준을 밀쳤다. 민준의 손에 쥐어있던 작은 청록색 깃털이 바닥에 떨어졌다. 깃털은 구석으로 굴러갔고 민준은 그 깃털을 찾기 위해 사람들의 틈으로 뛰어들었다. 준혁은 연설을 마치고 민준을 찾았지만 민준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민준아, 민준아, 그의 완벽했던 미소는 사라지고
대신 불안과 초조함으로 가득 찼다. 그는 민준이 사라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애썼지만 그의 행동은 이미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JYK테크의 김준혁 대표 아들이 사라졌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그의 귀를 찔렀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아들이 실종된 상황은 그의 삶의 모든 논리와 통제를 무너뜨리는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준혁은 연 회장을 샅샅이 뒤졌다. 모든 사람들은 그를 도왔지만 민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 그는 연 회장 뒤편 굳게 닫힌 창문 옆 구석에서 민준을 발견했다. 민준은 울고 있었다. 그의 작은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창백했다. 그리고 민준의 옆에는 낯선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25살쯤 되어 보였다. 검은 긴 생머리에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드레스는 화려한 연회장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수수하고 소박한 옷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었지만 깊고 부드러운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녀는 조용히 민준의 곁에 앉아 마치 빛이 스며드는 것처럼 은은한 빛을 뿜어내는 손으로 민준의 작은 몸을 감싸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민준이 잃어버렸던 청록색 깃털이 쥐어 있었다. 민준아, 준혁은 다급하게 민준에게 달려갔다. 그는 민준을 품에 안았다. 민준의 몸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낯선 여자를 경계하듯 쳐다보았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때 민준이 준혁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다. 민준은 준혁의 품을 벗어나 낯선 여자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 수년간 침묵했던 민준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흘러나왔다. 연만에 찾았어요. 준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의 귀에는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그 한마디만이 그의 귓가에 울렸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민준이 그가 수년간 기다렸던 그 한마디를 자신에게도 아닌 낯선 여자에게 하고 있었다. 준혁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엄마라니. 민준아, 그게 무슨 말이야? 그는 이 여자를 민준의 엄마라고 주장하는 이 여자를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완벽했던 이성적인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민준은 낯선 여자를 향해 다시 손을 뻗었다. 엄마, 무서웠어요. 민준의 말에 여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의 손을 잡았다. 민준의 손이 닿자 민준이 쥐고 있던 청록색 깃털이 희미한 빛을 뿜어냈다. 여자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준혁은 이 모든 상황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이 여자가 대체 누구이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민준에게 접근했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그의 완벽했던 세상은 깨졌고 그는 이제 이성을 넘어선 미스터리한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들을 향한 사랑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포와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자선 행사가 끝난 후 김준혁의 세상은 더 이상 완벽한 질서를 유지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이서연이라는 낯선 여자와 아들 민준의 알 수 없는 행동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이성적인 사고를 위해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의 첫 번째 통제는 그녀의 정체를 파헤치는 것이었다. 준혁은 즉시 최고 수준의 사설 탐정팀을 고용하여 이서연의 모든 것을 조사하게 했다. 그는 그의 회사만큼이나 철저하고 완벽한 보고서를 기대하며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쳤다. 그러나 며칠 후 탐정팀이 제출한 보고서는 준혁의 이성적인 기대를 완전히 배신했다. 두툼한 서류철을 넘기던 준혁의 손이 멈췄다.
서류철에는 이서연이라는 이름과 함께 단 몇 줄의 정보만이 적혀 있었다. 이서연 25년 전 한 고아원 앞에 버려짐. 이후 공식적인 기록 없음. 학력, 직업, 주민등록번호, 신용기록 모두 전무.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보고서를 다시 읽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모든 것이 데이터로 기록되는 첨단 시대에 한 인간의 존재가 이토록 깨끗하게 지워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다. 말도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그의 입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가 알지 못하는 더 깊고 어두운 비밀을 품고 있는 것 같았다. 그의 논리적인 세계에 처음으로 거대한 균열이 생긴 것이다. 준혁은 직접 그녀와 마주하기로 결정했다. 그의 머릿속은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민준을 향한 사랑이 그를 움직였다. 그는 이서연에게 연락해 민준의 상태를 설명하며 민준의 심리치료사이자 가정교사가 되어달라고 제안했다. 그는 그녀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 그녀를 가까이 두려는 의도였다. 그는 고액의 급여를 제시하며 그녀가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서연은 준혁의 의도를 꿰뚫고 있는 듯 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준이를 돕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해서 준혁은 그녀가 자신의 덫에 걸렸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이서연은 준혁의 집에 들어왔다. 준혁은 그녀가 도착하기 전 민준의 방과 거실 등 주요 공간에 초소형 보안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나는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주문을 외웠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저 여자가 민준에게 무슨 짓을 할까 하는 불안감과 함께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으니 괜찮아 라는 미약한 안도감이 교차했다. 어느 날 오후 준혁은 사무실에서 보안 카메라 화면을 띄워놓고 있었다. 이서연은 민준과 함께 블록 쌓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눈높이에 맞춰 바닥에 앉아 있었고 민준은 평소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다. 준혁은 그 모습을 보며 미세한 질투심을 느꼈다. 내가 못해준 것을 저 여자가 해주고 있나. 그때 민준의 몸이 갑자기 굳어졌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고 그의 작은 몸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간헐적인 경련 발작이 시작된 것이다. 준혁은 화면을 보며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민준아. 그는 곧바로 방으로 달려가려 했다. 그러나 그가 움직이기도 전에 이서연의 행동이 그의 발을 멈추게 했다. 이서연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민준을 품에 안았다. 그리고는 부드러운 손으로 민준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바로 그때였다. 그녀의 손에서 은은한 푸른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 빛은 민준의 몸을 감쌌고 민준의 몸을 가늘게 떨게 하던 경련은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민준의 얼굴은 평온해졌고 그의 호흡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 모든 과정은 단 몇 초 만에 이루어졌다. 이서연의 손이 민준의 이마에서 떨어지자 민준이 늘 소중히 여기던 청록색 깃털에서 한층 더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준혁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그의 이성적인 사고는 완전히 정지했다. 이게 대체 무슨 마법인가?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감탄 대신 분노와 공포가 치솟았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기적이라기보다는 위협으로 받아들였다. 민준의 몸에 무슨 짓을 한 거지? 저 여자는 민준의 힘을 노리고 있는 거야. 저 여자는 마녀야. 그날 밤 준혁은 이서연이 잠든 틈을 타 몰래 그녀의 방에 들어갔다. 그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그녀의 가방과 옷가지를 뒤졌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그는 낡고 오래된 한 권의 책과 손바닥만한 돌멩이 하나를 발견했다. 책에는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묘한 기호들이 가득했고 돌멩이는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다. 준혁은 그 물건들을 보며 자신의 추측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그녀는 단순한 마법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아들을 해치려 하는 알 수 없는 힘을 가진 위험한 존재였다. 그는 이제 그녀를 제거하기 위한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이성적인 세계가 완전히 무너진 순간 그는 이성을 버리고 오직 아들을 지키기 위한 본능에만 충실하게 되었다. 김준혁은 이서연을 위험한 마녀로 규정했다. 그의 이성적인 머리는 그녀가 지닌 미지의 힘을 위협으로 해석했고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위협을 제거하거나 최소한 통제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자원, 즉 막대한 자본과 첨단 기술을 동원하여 그녀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민준의 잠재된 에너지를 과학적으로 정화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의 완벽한 논리는 이 계획이야말로 최선이자 유일한 해답이라고 속삭였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자신이 민준을 지키는 유일한 영웅이라는 오만함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준혁은 교회에 한적한 야산을 매입했다. 그 산은 고대로부터 신령한 기운이 흐른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곳이었다. 그는 그곳을 성역샹유이라 명명하고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거대한 실험장을 건설했다. 돔 형태로 지어진 그 실험장은 외부는 첨단 방어막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내부는 수많은 에너지 측정기와 제어 장치들로 가득 차 있었다. 준혁은 이 실험을 통해 민준의 힘을 제어하고 이서연의 마법을 봉인할 생각이었다. 그는 이 계획이 성공하면 민준은 평범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의 완벽주의는 이 계획이 실패할 리 없다고 믿고 있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준혁은 민준의 손을 잡고 실험장으로 들어섰다. 민준의 눈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작은 손은 준혁의 손을 꽉 쥐고 놓지 않았다. 준혁은 그런 민준을 안심시키려 애썼다. 괜찮아 아들아.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이제 더 이상 아프거나 무섭지 않을 거야. 그는 민준을 실험장 중앙에 에너지 캡슐 안에 앉혔다. 캡슐은 투명한 강화 유리로 만들어져 있었고 내부는 민준을 위한 안락한 의자로 꾸며져 있었다. 민준의 가슴팍에는 여전히 청록색 깃털이 달려 있었다. 이서연은 멀리 떨어진 격리구역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지만 그녀는 민준에게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는 준혁의 계획이 얼마나 위험한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서연 씨, 당신은 저 밖에서 민준을 지켜보기만 하세요. 당신의 힘이 방해되지 않도록 제 기술로 당신의 힘을 억제할 겁니다. 준혁은 차가운 목소리로 이서연에게 말했다. 그의 말에 이서연의 몸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던 힘이 마치 철사로 묶인 것처럼 봉인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준혁을 향해 소리쳤다. 그건 위험해요. 민준의 힘은 당신의 기술로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발 멈춰요 당신은. 민준이를 파괴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준혁은 그녀의 경고를 무시했다. 그는 그녀의 경고를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마녀의 속임수라고 생각했다. 그는 실험 장치에 전원을 올렸다. 민준아, 이제부터 아빠가 널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고 안전한 아이로 만들어 줄게. 준혁의 목소리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터치스크린 위를 미끄러지자 캡슐 주변의 기계들이 윙윙거리며 작동하기 시작했다. 푸른 레이저 광선이 캡슐을 향해 쏘아졌고 캡슐 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그러나 그의 희망은 곧 절망으로 변했다. 에너지 캡슐이 작동되자 민준의 몸을 감싸고 있던 청록색 깃털이 격렬하게 빛을 내기 시작했다. 빛은 처음에는 아름다웠지만 곧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에너지 폭풍으로 변했다. 깃털에서 뿜어져 나온 에너지는 준혁의 예상과는 달리 제어 장치의 신호를 거부하고 캡슐 내부를 맹렬하게 흔들었다. 캡슐 안의 민준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그의 작은 몸은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에너지 폭풍은 캡슐의 유리벽에 강한 충격을 주었고 캡슐의 유리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모든 첨단 장치들이 오작동을 일으키며 연기를 뿜어냈다. 준혁은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다. 그의 논리, 그의 기술, 그의 통제가 모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말도 안 돼. 왜 이런 일이?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모든 과학적 지식을 비웃는 것 같았다. 그의 계획은 성공이 아니라 민준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재앙이 되고 있었다. 멈춰요. 멈추라고요. 당신은 민준의 힘을 깨우는 게 아니라 파괴하고 있어요. 제발 저를 풀어줘요. 제가 민준을 구할게요. 이서연은 봉인된 힘 속에서 준혁을 향해 절규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힘이 사라지는 고통 속에서도 오직 민준을 향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준혁의 귀에 닿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녀의 절규가 깊숙이 박혔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오직 하나의 진실만을 깨달았다. 그의 아들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이성적인 논리가 아니라 바로 눈앞의 이서연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았다. 에너지 폭풍은 점점 더 거세지고 캡슐의 유리는 완전히 깨져버렸다. 민준은 고통에 찬 비명과 함께 에너지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준혁은 무너져가는 기계들 사이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앞에는 오직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그 공포를 자신이 만들었다는 절망감만이 남아있었다. 에너지 폭풍은 거세게 몰아쳤다. 캡슐의 유리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기계들은 불꽃을 튀기며 고장났다. 민준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준혁의 귀를 찢었다. 그의 머릿속은 통제라는 단어 하나로 가득 찼던 거대한 성체가 무너지는 소리로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 과학과 논리라는 신념이 민준의 생명을 위협하는 독두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CEO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아들을 잃을지도 모르는 한없이 무력한 아버지였다. 그의 완벽했던 세상은 파괴되었고 그 파괴의 원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뼈아픈 진실이 그를 짓눌렀다. 준혁은 무너져가는 기계들 사이를 뚫고 이서연이 갇힌 감금 장치로 미친 듯이 달려갔다. 그의 턱시도는 찢어졌고 손은 날카로운 파편에 베어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수 없었다. 그의 눈앞에는 오직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과 그 아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이서연만이 있었다. 이서연 씨, 이서연 씨. 그는 그녀를 향해 절규했다. 이서연은 봉인된 힘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지만 민준을 향한 걱정으로 가득 찬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애원했다. 제발 저를 풀어주세요. 제가 민준이를 구할게요. 준혁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손에 피가 흐르는 것도 모른 채 감금 장치의 비상 해제 버튼을 향해 온몸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손가락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는 그의 모든 과학적 지식이 위험해, 통제 불가능해 라고 외쳤지만 그는 그 목소리를 무시했다. 굉음과 함께 봉인이 해제되자 이서연은 힘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쳤지만 민준을 향한 강한 의지로 다시 일어섰다. 준혁은 그녀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그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진심과 간절함만이 그의 목소리에 담겨 있었다. 부탁입니다. 민준이를 살려주세요. 당신의 힘을 믿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가까웠다. 이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준혁의 손을 잡고 에너지 폭풍의 중심에 있는 민준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민준은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의 몸을 감싸고 있던 빛은 혼란스럽게 폭발하며 주변을 파괴하고 있었다. 이서연은 민준의 손을 잡고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던 희미한 빛을 민준에게로 흘려보냈다. 그녀의 힘은 민준의 혼란스러운 힘과 충돌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다는 듯 민준의 힘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두 개의 빛은 서로 다른 색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데 섞이자 찬란한 무지개 빛으로 변했다. 빛은 폭풍처럼 거칠게 몰아치지 않았다. 그것은 부드럽고 따뜻한 마치 아침 햇살처럼 민준을 감쌌다. 빛의 물결이 민준의 몸속으로 스며들자 그의 몸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찾아왔다. 그의 가슴팍에 달려있던 청록색 깃털은 이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숨을 쉬며 밝게 빛났다. 그 순간 준혁은 깨달았다. 그녀의 힘은 민준을 파괴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민준의 힘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했던 것임을. 그녀는 마녀가 아니라 민준의 힘을 조화롭게 이끌어줄 수 있는 유일한 수호자이자 동반자였던 것이다. 폭풍은 완전히 잦아들었다. 거대한 도마는 엉망이 되었지만 민준은 이서연의 품에 안겨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준혁은 이 모든 과정을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과 불신이 없었다. 그 대신 깊은 후회와 함께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절망, 그리고 한없이 감사한 마음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서연에게 다가서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서연 씨, 당신은 민준의 엄마였군요. 그는 그녀가 단순한 엄마라는 호칭을 넘어 민준의 영혼과 연결된 유일한 존재임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이 얼마나 큰 재앙을 초래할 뻔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이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를 향한 어떤 원망도 없었다. 그저 민준의 안전을 확인한 안도감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에 대한 평온함만 있었다. 준혁은 그제야 비로소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있었다. 그의 완벽한 세상은 무너졌지만 그 잔해 위에서 그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믿음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이다. 에너지 폭풍이 잦아든 후 정적이 감도는 실험장에는 엉망이 된 기계자나이와 함께 세 사람만이 남아있었다. 김준혁은 무릎을 꿇은 채 이서연의 품에 안겨 평온하게 잠든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의심의 그림자가 없었다. 대신 한없이 깊은 후회와 함께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절망, 그리고 한없이 감사한 마음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낸 첨단 장치들을 바라보았다. 그 기계들은 한때 자신의 완벽한 논리와 통제를 상징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증명하는 흉물처럼 보였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남아있는 기계들의 전원 스위치를 하나씩 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손이 닿을 때마다 기계들은 조용히 숨을 멈추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설치한 모든 감시장치와 에너지 억제 장치들을 해체했다. 그것은 단순한 장비 해체를 넘어선 그의 내면에서 통제와 논리라는 철옹성을 무너뜨리는 상징적인 행위였다. 그의 손에서 스패너가 미끄러져 떨어졌다. 그의 손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수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이서연에게 다가가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이서연 씨, 제 오만함과 무지로 인해 당신과 민준이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이 악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천사였군요. 민준이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서연은 그런 준혁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를 향한 어떤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깊은 연민만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그저 민준이를 지키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당신의 방식이 잘못되었을 뿐 당신의 마음은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악마도 천사도 아니에요. 그저 민준이의 엄마이자 이 세상을 지키는 수호자일 뿐이죠.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준혁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였다. 그는 이서연에게서 단순한 용서를 넘어선 깊은 이해와 포용을 느꼈다. 준혁은 그녀에게 민준의 힘에 대해 물었다. 이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는 세상의 이면, 즉 마법사라는 존재와 그들의 힘,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는 수호자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이 그녀의 혈통에 새겨진 운명이며 민준 또한 그 힘의 일부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했다. 민준이의 힘은 당신의 기술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연의 일부이자 영혼의 언어와 같아요. 저는 단지 민준이의 힘이 조화롭게 발현되도록 돕기 위해 이곳에 오게 된 거예요. 민준이에게는 당신의 사랑과 저의 보살핌, 그리고 그 힘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고백에 준혁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민준의 청록색 깃털 알 수 없는 현상, 그리고 민준이 처음으로 내뱉은 엄마라는 단어.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다. 준혁은 이서연의 존재가 민준의 힘을 노린 위협이 아니라 민준의 힘을 조화롭게 이끌어줄 선물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 재앙을 초래할 뻔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그날 밤 준혁은 이서연에게 진심 어린 제안을 했다. 이서연 씨, 이제는 제게 민준이를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저희와 함께 살아주십시오. 저는 당신이 민준이를 지키는 수호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당신의 힘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것을 동원해 당신과 민준이를 지키겠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저의 자본과 기술이 함께라면 우리는 세상의 이면에 있는 다른 아이들도 도울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성으로 통제하려 했던 것을 이제는 사랑으로 포용하고 싶습니다. 준혁의 제안은 단순히 이서연에게 함께 살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완벽한 이성과 냉철한 논리를 버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와 감정의 영역을 포용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이서연은 그의 진심을 믿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혁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그 순간 그들의 손을 잡고 잠들어 있던 민준의 손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다. 세 사람의 손을 감싼 빛은 서로 다른 색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데 섞이자 찬란한 무지개 빛으로 변했다. 그 빛은 마치 그들이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음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준혁은 이서연을 보며 말했다. 저는 늘 사랑을 논리와 보호로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에게 사랑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을 포용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완벽했던 세상은 무너졌지만 그 잔해 위에서 그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믿음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이다. 그들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수년의 시간이 흘렀다.
김준혁은 더 이상 JYK-테크의 차가운 빌딩 꼭대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의 삶은 여전히 성공적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따뜻하고 풍요로워졌다. 그는 이제 마법사라는 존재와 그들의 힘을 이해하는 이성과 감성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이서연이 있었고 그녀의 품에는 건강하고 밝게 자란 민준이가 있었다. 민준은 더 이상 말이 없는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웃고 뛰놀고 자신이 가진 특별한 힘을 책임감 있게 사용할 줄 아는 영특한 아이로 성장했다. 민준의 청록색 깃털은 이제 그의 소중한 장난감이 아니라 그의 영혼과 그의 가족을 이어주는 찬란한 증표가 되었다. 준혁은 이서연과 함께 새싹 재단이라는 이름의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다. 그들의 목적은 세상에 숨어 지내는 민준과 같은 능력을 가진 아이들을 찾아 보호하고 교육하는 것이었다. 준혁의 막대한 자본과 기술, 그리고 이서연의 깊은 지혜와 치유의 힘이 합쳐져 재단은 수많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한때 통제와 이성만을 줬던 준혁은 이제 통제를 벗어난 희망과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었다. 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는 과학과 마법의 조화를 가르치는 특별한 곳이었다. 아이들은 한 손에는 태블릿 PC를, 다른 한 손에는 마법의 서적을 들고 그들의 잠재된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웠다. 준혁의 기술은 아이들의 힘을 안전하게 측정하고 보호하는 데 사용되었고, 이서연의 지혜는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그들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데 사용되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준혁과 이서연, 민준은 재단에서 가장 상징적인 프로젝트였던 빛의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 도서관은 과학과 마법의 조화를 상징하는 곳이었다. 한쪽에는 첨단 홀로그램 기술로 구현된 지식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고대 마법의 서적과 신비한 힘을 담은 보석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도서관 한 구석에는 민준이 늘 가지고 다니던 청록색 깃털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세워져 있었다. 그 조형물은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작은 희망의 씨앗을 상징했다. 개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그들 중에는 재단에서 도움을 받은 아이들과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준혁의 삶을 이해하고 존경하는 동료 사업가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서연은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며 그들에게 진정한 치유의 힘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절망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그 대신 희망과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다. 개관식 연단에 올라선 준혁은 더 이상 차가운 CEO가 아니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감동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과거에 저는 완벽한 논리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여인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있고, 그 기적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요. 이 도서관은 우리의 실패와 절망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만들어낸 희망의 결실입니다. 이 도서관이 여러분의 두 번째 봄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준혁의 연설이 끝나자 강당은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로 가득 찼다. 그는 박수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의 과거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겪었던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용기를 준 영광의 훈장이었다. 해가 지고 그들은 민준을 처음 만났던 언덕에 다시 모였다.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실험장이 아니었다. 그곳은 그들의 사랑과 믿음이 시작된 성스러운 언덕이 되었다. 준혁은 민준을 품에 안고 이서연의 손을 잡았다. 민준의 청록색 깃털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빛은 세 사람을 감쌌고 그들의 손을 통해 하나의 거대한 빛으로 이어졌다. 그들의 머리 위로는 두 개의 해가 떠오르는 듯했다.
하나는 과학과 이성의 세계를 밝히는 해였고 다른 하나는 마법과 감성의 세계를 밝히는 해였다. 두 개의 해는 서로 충돌하지 않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손을 잡고 그 빛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두 번째 봄날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삶은 아직 진행 중이겠죠. 과학적 이성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에게도 언젠가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사랑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랑을 의심하고 통제하려 하지 말고 그저 믿고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에서 두 번째 봄날을 맞이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일 테니까요. 김준혁에게 세상은 숫자로 이루어진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방정식이었다. 그의 손끝에서 거대 기업 JYK 테크는 매분 매 초마다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갔다. 그의 사무실은 100층 높이의 빌딩 꼭대기에 위치해 있었고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그의 발 아래 놓인 거대한 장기판 같았다. 그는 그 위에서 모든 수를 완벽하게 계산하며 움직이는 냉철하고 완벽주의적인 통치자였다. 직원들은 그의 이름 앞에서 고개를 숙였고 경쟁사들은 그의 판단력에 혀를 내둘렀다. 그의 삶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설계된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인공위성과 같았다. 그의 세상에는 감정이라는 미지의 변수도 예측 불가능한 운명이라는 오류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명확한 데이터와 효율성만이 존재했다. 그러나 그의 완벽한 궤도에도 단 하나의 예측 불가능한 예외가 있었다. 바로 그의 아들 김민준이었다. 민준은 5살이었지만 다른 아이들처럼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를 내거나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다. 세상은 민준을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복잡하고도 차가운 이름으로 불렀다. 하지만 준혁에게 민준은 그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였다. 민준은 말이 없었고 사람들의 눈을 맞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만의 투명한 유리벽 안에 갇혀 사는 듯 했다. 준혁은 그런 아들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지만 그 사랑의 언어가 민준에게 온전히 닿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를 가끔씩 사무치게 아프게 했다.